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수산리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 수산리입니다. 수산리에는 수산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놀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현무암으로 쌓은 성으로 관방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수산진성이 있는 곳은 아버지가 다니셨던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고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산진성에 가다가 돌을 높게 쌓아 올린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친구는 저곳이 소원을 비는 곳이라고 말하고는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그곳에서 원하는 소원을 빌고 돌아가려는 데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원을 비는 곳 맞아? 아버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어느새 아버지 뒤에 있었습니다. 소원을 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의 차림새는 단발머리와 고무신, 치마와 반팔티를 입었고 고개를 숙인 채로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눈앞이 흐려지더니 여자아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몇 번을 넘어지면서까지 집까지 계속 달리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수산진성의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는 사라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기억을 되짚어가며 소원을 비는 곳에서 만났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저희도 소원을 비는 곳에 다녀왔는데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에게 묻자 마을 어르신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산진성을 지을 때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축성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스님께 물었더니 10살 되는 어린 여자애를 공양해 성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3살쯤 되는 어린 소녀를 공양해 바치니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진앙할망당이라는 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곳에 여자아이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소원을 비는 곳이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수십 년이 넘게 지나간 일이지만 그 아이가 빌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수정 괴담. 예전에 해군에 입대해서 신병 훈련을 받은 후 조그만 함정이었던 소해정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함정을 미국 해군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지요. 동해나 서해의 경계 근무를 나간 함정들 외에는 대부분이 진해 항만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전기는 함정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밤에도 지하층 엔진룸에서 한 사람씩 경계를 서게 됩니다. 밤중에 엔진이 꺼질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보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날 발전기를 검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새벽 교대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깨우러 오지를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교대자가 엔진룸에 내려가 보니 그 수병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 일어난 그는 몽롱한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그 수병의 근무는 밤 12시에서 2시 사이였는데 그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전기가 쿵 하고 전원이 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배전판으로 가서 보는데 갑자기 배전판에서 검은 손 하나가 쑥 나와서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져서 기절한 것이었지요. 그전에도 한밤중에 몇 번 발전기가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 미군들이 사용했을 때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일러 근무자들이 인수인계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되었고 한 사람이 밀친 것이 그만 전기 배전판에 손을 뒤지면서 감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배전판에 나타난 검은 손의 정체는 혹시 그 사고사의 원혼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자살우물. 일본에서 많이 다뤄진 미스테리 장소로 유명한 자살우물에 촬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테마사 한 분을 데리고서 그 우물이 있는 산골동네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테마사가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말하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촬영이 이렇게 중단되는가 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촬영은 해야겠다 싶었기에 촬영팀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을 촬영하려 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저주받은 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촬영팀은 괜찮다며 결국 촬영을 재개했고 우물 안을 보니 매우 깊고 어두컴컴했습니다. K씨가 후레쉬를 들고 살짝 안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깊은 위치에 상당히 많은 수의 손톱 자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K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 K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거절하지만 감독님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언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K씨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았고 촬영진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촬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K씨는 감독님과 어색해진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감독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사람이라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걷길 어떻게 들어가? 네 번째 이야기, 유체이탈. 유체이탈 경험담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난 후에 얘기하는 경험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체이탈을 하면 뇌파의 변화가 오며 몸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에너지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영적 존재,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신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토요 미스테리나 다큐에서도 방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남자는 갑자기 자다가 붕 뜨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남자는 신기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를 마음속으로 보고 싶어 했고 바로 그 집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도착하니 친구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응급차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걸 본 남자는 유체이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목격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주인공의 유체이탈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또한 미국에서 100명가량의 유체이탈 경험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했고 그 대부분은 유체이탈의 시작 형태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빨아들이는 원인 모를 강력한 힘에 의해 어디론가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동굴이 보이게 되지만 여기서 임사체험 경험자들의 경험담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굴에서는 눈부신 빛이 흘러나오고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마다 매우 따뜻하고 평안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세계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만났다고 하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 현실로 깨어납니다. 다른 의견은 그 동굴을 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역시 아직이라는 말을 들으며 다시 깨어납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 전후의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고 천국과 지옥일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후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에 반드시 한 가지의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세계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첫 번째는 심장이 뛰는 시체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영국의 등산대가 알프스 산맥 빙하 아래에서 남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시체는 세계 1차 대전 때 사용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군복 안에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1890년생이며 프랑스 보병대대 하사관이었고 이름은 포레스트입니다. 이 시체를 두고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도중 포레스트의 심장이 아직까지 뛰고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포레스트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빙설에 덮여 있었음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에게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웠으며 이와 관련된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시체를 세계 최고의 학자에게 맡겨서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시체가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풀려진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그가 세계 1차 대전 중 어떻게 알프스 산맥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를 떠도는 침몰한 배입니다. 1935년 8월 상선 한 척이 북위 37.57도, 서경 51.55도에서 드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선원들은 바다를 살피고 있는 도중 저 멀리서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바다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지요. 선원들은 배가 고장이 났을까 싶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가니 그 배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없는 버려진 선박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버려진 선박이라 생각하며 나머지 항해를 했고 항구로 돌아왔을 당시에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배는 침몰해서 실종되었던 배였던 겁니다. 이 바다 위를 떠도는 침몰한 배에 관한 세계 미스터리 사건은 1935년 8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유령성 관련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섬입니다. 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섬에 1650년 어느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이 섬은 호수에 위치한 섬이며 이곳에 도착한 네덜란드인들은 겁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 발을 들여놓은 네덜란드인 한 명의 몸에 아무 이유 없이 불이 붙게 되었고 다른 네덜란드인은 겁에 질려 그저 바라만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네덜란드인은 죽었으며 이 네덜란드인 이후에도 탐사팀은 이 불타는 섬을 찾았고 대부분은 원인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을 연구하러 온 탐사팀마저 몸에 불이 붙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게 되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섬은 횃불섬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섬에 관한 미스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번째는 이누아트 마을 주민 증발 사건입니다. 1930년 에스키모의 이누아트라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총과 썰매 등 쓰던 물건들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지만 키우던 개들은 전부 죽어 있었지요. 다섯 번째는 로어노크 섬 115명 증발 사건입니다. 1985년 5월 23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로어노크 섬에서 115명의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감쪽같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주변 나무에 크로아톤이라는 단어만 새겨져 있었고 아무도 크로아톤이라는 뜻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버지니아 해군기지 증발 사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출항하던 브레이크호가 출항 후 5시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오후 8시에 노포크항에서 발견되었고 이 배의 승무원 45명이 백발머리에 미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포르투 알레그 상공의 비행기 증발 사건입니다. 1945년 9월 독일의 아헨 항공을 이륙하여 브라질로 향하던 샌디에고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비행기는 35년 뒤인 1980년 10월 포르투 알레그 공항에 착륙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사람들의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과 착륙은 누가 한 걸까요? 여덟 번째는 영국 지하철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한 지하철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지하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실종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이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내렸습니다. 1863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숨겨져 있었던 영국 지하철 실종 사건이지요. 일주일가량 사라진 승객들이 내리고 하는 말은 안의 승객들은 전부 다 목적지를 향해서 20분가량 지하철에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 군악대.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신 분이 하사일 때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야간 위병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멀리서 희미하게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밤에 웬 군악대 소리인가 싶어서 잠이 확 달아났고 창문을 열고 보초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보초들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환청을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는데 점점 음악 소리가 커져갑니다. 하지만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고 점점 커지는 군악대의 음악 소리에 당황합니다. 이윽고 그 소리는 부대 위병소 바로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요. 너무나도 이상한 나머지 보초를 시켜 라이트를 켜라고 했지만
라이트 등이 켜진 순간 군악대의 모습이 보였고 모두 얼굴들은 모자에 가린 것인지 아니면 그늘에 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마치 북한 병사들이 걷는 것처럼 척척 걸어가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와 간부 모두 멍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간부가 정신을 차리고 라이트 등을 끄니까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넋이 나가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라이트 등을 켜니 그 군악대가 다시 보였고 몇 번을 반복했는데 라이트를 켜면 군악대가 보이고 끄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옛날 필름 영화를 상영할 때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흑백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팡팔의 소리는 점점 부대에서 멀어지면서 끝내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어떤 아파트 욕실의 괴담.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결국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작고 오래되었지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였지요. 어찌되었건 못난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섰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요.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의 직장을 잡게 됩니다. 이사를 하던 날에 예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 가지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롭게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산뜻해 보였습니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욕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은 벽,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저는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2주 후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께서 어디 아픈 것처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며 물어도 아프신 곳은 없다 하시는데 저희 집에는 강아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제가 대구로 내려간 그날 밤부터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면 개들이 짖는 통에 자주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30-40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짖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1-2시 정도 되면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애들이고 순한 애들이었지만 어째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돌아온 그날 밤에 한참을 자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라는 생각에 눈을 떴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실에서 무슨 소리를 못 들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갔는데 개들 눈이 파랗게 불이 켜져서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장을 부수는 듯 꽝꽝꽝 하면서 3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으나 피곤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에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고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었던 물건들은 죄다 넘어지고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꽝꽝꽝 하는 어제 어머니가 들었던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합니다.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소리 들었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는 탓에 주말에 내려가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낮은데도 꽝꽝꽝하고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지저대고 패닉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만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합니다. 캡슐을 뜯어내어 방으로 만들고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습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앞동의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노부부가 살았답니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답니다. 그런데 49제를 지낸 후부터 집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 거실,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신경쇠약의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사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 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는데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귀신무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미용실로 취업을 합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4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주가 저희 원장님이셨지요. 원장님은 토속 신앙을 굉장히 신뢰하셨기에 건물에 부적을 붙이시거나 고사를 자주 지내시곤 했습니다. 2층이 미용실이었고 미용실의 수건 등은 옥상에 널어놓았습니다. 낮에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부적들을 보면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날도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기에 고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작되기 전에 고사떡을 건물 곳곳에 놓아두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각각이 이곳저곳을 정해서 놓고 오기로 했고 막내인 제가 맡은 곳은 옥상 바로 아래 3층이었습니다. 때낮에도 음산하게 어두운 느낌이 들기에 무서웠지만 빛의 속도로 내려놓고 뛰어내려옵니다. 그런데 고사가 끝나고 각자 떡을 놓고 온 곳에 다시 가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아까 한 번도 무서웠는데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각자 흩어져서 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며 3층을 향해 올라가는데 3층에 올라서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떡을 가져올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떡 주위의 형체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머리를 우글우글 맞대고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기에 떡을 집으려고 몇 번을 시도해서 빼앗듯이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까지 파놓은 곳에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빠져서 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미신을 믿고 따르다 보니 그곳엔 오히려 귀신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내고자 하는 원장님의 행동들이 왠지 귀신들을 더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9번째 이야기, 미다지장 괴담. 제 친구는 2층 집에 삽니다. 친구의 방은 2층에 있는데 2층에 양옆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2개가 있었고 친구의 방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2개가 있었기에 어느 계단으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쪽 문으로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다가 집안에는 자신 말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칫합니다. 심지어 문은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살금살금 다른 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또다시 이번에는 자신의 방 안에서 똑똑똑 하고 좀 더 빠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나온 방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달리듯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어서 그녀를 따라오듯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친구는 일단 보이는 대로 미닫이장에 숨었습니다. 미닫이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데 빠르게 친구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숨어있는 미닫이장 앞에서 뚝 멎었습니다. 친구는 정말로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있는 쪽에 반대편 문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여자의 시체처럼 하얗고 창백한 손이었는데 기묘하게도 무엇을 쥐려는 듯 힘줄이 서 있었고 그 손이 장 안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친구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미친 듯이 휘젓던 손이 뚝 멎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손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나간 그 구멍으로 여자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기이한 형상이었는데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시뻘건 붉은 눈과 귀 근처까지 찢어진 입이 계속 생각나서 친구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미닫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붙박이 가구였는데 친구가 그걸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붙박이라 뜯어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결국은 문만 뜯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미닫이장 가까이에 가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묘지 근처에 갔다가 친구가 실종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친구 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심령 장소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S시의 백일묘라는 곳이었는데 외부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심령 장소에 가게 된 인원은 분위기 메이커인 B, 성실한 T, 동아리 부장 H, 그리고 D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다들 진탕 마신 뒤라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들 술에 엄청 취했는데 이거 한 번에 확 깨려면 뭘 해야 빨리 깨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B가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심령 장소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술집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T가 운전대를 잡고 백일묘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낮에 한 번 정도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 심야가 되면 자가용도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일묘에 유래가 있다는데 이 백일묘는 아주 깔끔하게 100개의 묘비가 심열로 서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만 깔끔한 건 배치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꽤 지저분한 묘비라고 합니다. 이때 극히 드물게 10번째 열 끝에 11번째 묘비가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샌가 백일묘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백일묘라는 이름이 이곳에 붙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실제로 할머니께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 들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101번째 묘비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면 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불행이 따르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01번째 묘비를 보게 되면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좋지 못한 얘기가 있는 장소에 D군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한 채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보니 7월인데도 묘하게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야의 산 위에 있는 장소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내린 일행들은 서둘러 묘비에 술을 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센다고 해도 워낙 묘비의 배열 자체가 깨끗해서 한번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저 100개의 묘비가 심열로 있었다고 합니다. D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도 쐬고 기분 좋게 술에서 깰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으로 모두가 차에 올라탔을 때 B가 안색을 바꾸며 빨리 출발해 라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탓에 T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다음 순간 T의 얼굴도 새파래져서는 차를 급가속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와 D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어도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한 채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B와 T가 한숨부터 내쉬었다고 합니다. H와 D는 이유를 물었는데 아무래도 B와 T는 101번째 묘비를 본 것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B는 아무 생각 없이 차 유리 밖으로 묘를 슬쩍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분명히 십열째에 딱 하나 땅에서 튀어나온 묘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백미러를 통해 그것을 본 T 역시 그것 때문에 차를 급가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뒤에 B와 T 모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단 성격이 쾌활했던 B는 어째선지 성격이 급격하게 조용하고 어두워졌고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성실한 T는 최근에는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T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전혀 본 적 없었던 거친 욕설과 함께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 모두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의 말에 따르면 둘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 두 명은 원래 B와 T가 아닐 거야. 이미 그 안에서 사라졌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B와 T의 혼이 죽어버리고 두 사람의 몸에 다른 혼이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라고 D는 혼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확실히 들었던 얘기대로 둘이 죽었다는 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와 B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래 둘 모두 취업을 목표로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관련 모임에서도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꿈속의 할머니. 초등학생 때 친구 이야기야. 바로 옆집에 살아서 항상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네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얘가 오늘따라 넋이 나간 거야. 자세히 보니 식은땀을 비오듯이 홀리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꿨대. 착한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서 항상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거야. 그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아서 꿈이었지만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 신기한 것은 그렇게 꿈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건 마냥 배가 불렀다는 거지. 이 친구는 실제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평소랑 다르게 등교하려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시더래. 니, 오늘 누구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걱정 말라며 외할머니를 안심시키고 학교에 갔대.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에 잠이 들었어. 근데 또 인상 좋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밥을 차려주시더래. 평소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더래. 생각 없이 따라가려다가 아침에 외할머니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대. 친구가 손을 놓으면서 못 간다고 거절했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는 거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 무서워 죽겠는데 외할머니가 아침에 하던 말 하나가 기억났대. 만약에 꿈에서라도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 데다 머리를 세게 쳐박으면 꿈에서 깬다. 알았지? 그 말을 생각하자마자 앞에 나무가 보이길래 친구가 머리를 박으려고 딱 들이민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누가 가르쳐주드노? 느그 할매가 가르쳐주드나? 며 빙그레 웃더래. 결국 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끌려가는데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박고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무섭더라.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친구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걱정되어 집에 찾아가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그렇게 한 달 후 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 자기 집에 놀러 오라며 말이야. 걱정된 나는 궁금한 마음에 얼른 달려갔어. 한 달 만에 본 친구는 못 본 새에 삐쩍 말랐고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무엇보다 정신 나가 내 마냥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나를 끌고 어느 방 앞에 데려갔어.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라며 더 미친 내처럼 묻는 거야. 그 방을 무의식적으로 봤어. 한평 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네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빌고 있더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셨어. 내가 가리켜준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친구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매번 먹던 그 밥이 제사밥이 아닌가 싶기도 해. 12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에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할 텐데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손님이 발생한다. 라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도 일하면서 몇 번인가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니 귀신 같은 것은 있을 리가 없고 몇 번 겪다 보니 그냥 무덤덤해진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면 바로 그만둘 만큼 끔찍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 녀석이 평소에 하는 일은 카운터를 보거나 아니면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과거에 자살 사고가 있던 방도 청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청소하게 되었던 방도 그런 곳이었는데 평소와 같이 보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신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고 했는데 욕실은 환기구를 통해 각 객실이 이어져 있어서 옆방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청소를 해도 소리는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니깐 결국 뭔가 기분이 나빠져서 욕실을 나와 실내 청소를 하기로 하고 욕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무언가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다는데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옆방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들리지 않는 척을 했고 어쨌든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칠 즈음 가운과 슬리퍼를 갖다 놓으려고 벽장을 열었을 때 너 다 들리잖아 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고 뒷머리를 손으로 콱 하고 잡혔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친구는 들고 있던 물건을 전부 던져버리고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는데 평소에 귀신 같은 거 없다면서 웃던 친구가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까지 무서워졌습니다. 다만 어쩌면 이 경험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원래 그만두기로 했지만 급여의 3배를 받기로 하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방은 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걸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13번째 이야기, 모자무덤의 괴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후방 지역 광역시의 방어 여단에서 근무했죠. 제가 일병 때쯤 저희 여단 중 한 대대의 경비중대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이유는 천마 미사일이 후방까지 보급되면서 기존의 승전포를 해체하며 경비중대도 같이 해체한 뒤 사단 직할의 방공소대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경비중대원들은 각각 다른 대대로 보내졌고 저희 부대에도 경비중대에 있었던 선임이 왔습니다. 해체가 예정됐던 부대다 보니 신병 보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보다 선임이어서 졸지에 선임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경비중대가 지키던 곳은 어느 연구소로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포를 두고 대공방어를 해서 한 번 올라가면 8시간 동안은 내려올 수 없었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4명이 올라가서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섰고 나머지 2명이 쉴 수 있는 간이 막사가 초소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침상이 놓여 있어 딱 5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TV도 없이 그저 침상과 관물대 침구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는 부사수가 깨우러 내려오는데 이것도 귀찮다 보니 그냥 문을 두드리면 선잠을 자던 부사수가 일어나 사수를 깨워서 같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산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포 앞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독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 선임이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일병일 때
후임이던 이병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병은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 때 꼼짝 못하고 있으면 분명 선임에게 혼날 것이라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탁탁하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기에 그 이병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더욱 커져서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임은 깨지 않았고 가위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병은 속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깨우지라고 투덜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미친 듯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병은 과연 저것이 근무 교대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져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탁 잡더랍니다. 군대 침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신고 자면 전투화 부분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근무 교대가 잦다 보니 일일이 신었다 벗는 것이 귀찮아 그는 전투화를 신고서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도저히 발쪽을 내려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발을 잡은 손이 성큼성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속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뺨을 어루만지더랍니다. 마치 애인 마냥 부드럽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잠시 그러고 있자 가슴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병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머리맡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똑같이 피칠갑을 하고 있던 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고 다음 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귀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이후로는 삼포 쪽으로는 근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병사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다 보니 그냥 초소는 유지하고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기의 무덤은 아이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무덤가 근처에는 홀령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던데 이등병의 이야기는 귀접 같은 것이었을까요? 14번째 이야기, 아이들의 집착. 연휴에 손자들이 귀성하지 않아 외로우셨던지 할머니와 통화 도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집착을 보이곤 한단다. 그 대상은 물, 불, 돌 이렇게 셋으로 나뉘고 주로 남자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각각 위험이 있기에 아이가 무엇에 집착을 보이는지 알아두기 위해서라도 시골에서 생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물에 집착하는 아이라고 한다. 그런 아이들은 아무 때나 강 같은 데로 놀러 간다. 이유 하나 없이 이끌린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나는 계류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강을 찾곤 했는데 어릴 적에는 할머니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다. 혼자서는 가지 말라고 말이다. 다만 물고기를 구워 먹으려 소나무 가지나 라이터, 소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다 보니 나중에는 할머니도 이해해 주셨다. 내가 흥미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고기 쪽이고 굳이 분류하자면 불을 좋아하는 쪽이라고 한다. 미신 같은 거라기보다는 통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만큼 익사하는 비율도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집착하는 아이에게서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변에 서서 낚싯줄을 내리고 수면을 보고 있자면 멍하니 정신을 놓을 때가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발밑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놀랄 만큼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던 기분이 든다. 어쩌면 그런 시간이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에 집착하는 가장 파악하기 힘든 성향이라고 한다.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하는 쪽으로 발산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불을 보고 싶은 것인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스스로가 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혼자 있다가 무의미한 불장난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 나는 완전히 이쪽 성향이라 초등학교 때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를 갖고 싶어 했다.
터보 라이터나 오일 매치 같은 불 피우는 도구들을 이래저래 사 모으기도 했다. 라이터가 좋아서 그런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불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태워먹곤 한단다. 하지만 스스로가 불 근처에 있다 보니 의외로 불이 나도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가장 먼저 도망칠 테니 말이다. 귀찮은 것은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경우다. 스스로가 일으킨 화재지만 도망치는 사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불을 냈던 적은 없지만 돌에 집착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밖에서 자주 돌을 주워오는 아이들이 해당된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재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가장 오컬트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할머니 말에 따르면 사람과 인연에 관련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언제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는 전혀 모르니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적당히 주의를 주면 평범한 돌은 주워오지 않겠지만 가끔씩 돌 중에 파장이 맞는 게 있다고 한다. 그 돌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시점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앵마기를 해두던가 어디 보이던가 해야 한단다. 딱히 체험이나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계속 기억하게 되는 이야기다. 꽤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